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 2호점을 냈거든요. 아이들은 대단하다며 축하해주고, 주변에서도 독하다고 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 사장님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네, 진 사장. 수고했어. 라고 해주시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사장인데 또 사장님이 있어 좀 놀라셨죠? 제가 저희 사장님과의 인연을 자랑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는 거니 다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7살 연상의 남자와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긴 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의 대리였던 전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래 남자들과는 달리 째째하지 않고 저를 마냥 귀여워해주는 모습이 좋아 꼬임에 넘어가 교제하게 되었죠. 친정에서는 제가 장녀라 어릴 적부터 동생들에게 양보해라. 너는 누나가 돼서 동생들한테 그러는 거 안 창피하니? 라는 말만 듣고 살다가 인형 하나를 사주더라도 위연이랑 닮아서 샀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집에 데려다 놓고 안고 자. 알았지? 라며 속삭이는 남자에게 안 넘어갈 재간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이었기에 그 사람이 제게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했던 것도 있었죠. 게다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야, 심대리님 진짜 사람 괜찮지 않냐? 나중에 어떤 여자가 차지할지 진짜 복 받았다. 라고 하는 말에 속으로 우쭐거린 것도 있었고요. 매너도 좋고 싫은 소리도 웃으며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연애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같은 직원 언니가 있더라고요. 언니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제가 눈을 뜨자 괜찮아? 정신 좀 들어? 이게 무슨 일이니? 라며 걱정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주변의 눈치를 보며 너 만나는 남자 있어? 라며 속삭이기에 아니 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절대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둘 다 잘릴 수 있다면서요. 작은 회사에서 그런 소문나면 다 끝이라고요. 그래서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너 임신인 것 같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아직 어리다고는 했는데 혹시 몰라서 링거만 맞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겁이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도 없이 울기만 하자 언니는 누구야? 연락할 수 있어? 산부인과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라며 걱정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사실은 심대리님이랑 나랑 1년 정도 만났어요. 라고 말을 하자 언니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심대리? 심대리라고? 진짜? 야, 심대리 민지 언니랑 결혼 준비 중인 거 몰라? 1년을 만났다고? 라는 겁니다.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천둥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언니는 저희 회사 여직원들 중에서도 일 잘하고 외모며 성격이며 다방면에 뛰어나기로 유명한 언니였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는 대리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절을 하고 남자가 대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란 사실은 남자가 항상 제 앞에서 민지 언니 흉을 보며 너무 드세고 뭐가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같이 있던 언니는 저를 살피면서 우리는 민지 언니랑 심대리님이 사귀는 거 알고 있었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일부러 언니 앞에서 누가 데려가냐 막 그러면서 칭찬한 거야. 너 진짜 몰랐어? 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거나 물어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만 믿고서 입 꾹 닫고 아슬아슬한 연애를 즐긴 대가가 그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는 우는 저를 달래며 일단 나는 모른 척 할게. 그런데 빨리 심대리님이랑 마무리 짓고 너도 살궁리해. 그 사람들 예식장 예약 다 했고 4개월 뒤에 시골려. 나도 오래 비밀 지키기는 어려워. 너도 좋은 동생이지만
나 민지 언니랑 친한 거 알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수납 후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일단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워 이리저리 생각을 하며 울고 있는데 엄마가 뭐 얼마나 아프길래 회사를 조퇴하고 와? 그러다 회사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자리 보존하고 밥충이 노릇하는 건 너희 아버지 하나로 족하다. 너가 부지런히 벌어야 동생들 학교도 마무리하고 장가도 보내고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니? 라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왜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나보고 잔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잘난 엄마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아직 고등학생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느라 용돈 다 쓰는데 내가 그 돈까지 보태야 해? 엄마, 나도 엄마 자식이야. 라며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다고 저에게 갑자기 위로를 할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날은 엄마에게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조금만 다정했더라면, 아빠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다정함에 그렇게 정신이 빠졌을까 싶어서요. 원망스럽더라고요. 저의 모든 환경이. 제 자신이 싫고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삐삐가 울리더라고요.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엄마를 방 밖으로 밀고 방문을 닫고는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아, 오빠야. 송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놀랐지? 날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그거 하나만 알아줄래?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건 미연이라는 걸. 어쩌다 보니 민지 씨랑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사실이지만 나 그 결혼 안 할 거야. 미연이랑 우리 아기랑 같이 살 거야. 오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그래서 말인데 일단 미연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오빠가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 내일 와서 사표를 내고 며칠 동안은 아무하고도 말도 하지 말고 오빠하고만 상의하자. 알았지? 우리 미연이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오빠 상황 이해하지? 조금만 참자 우리. 사랑해. 라며 여전히 다정한 그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음성이라는 생각에 듣고 또 들으며 그 사람의 말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적금을 깨고 저축해둔 돈을 합치면 당분간 엄마에게 생활비 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만 꼬박꼬박 내면 엄마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아침에 회사에 가는 것처럼 나와 어디서건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남자의 말대로 사표를 쓰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하겠다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아쉬워했지만 저와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남자와 민지 언니,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준 송이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민지 언니가 제 책상에 건너편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해 라며 쪽지를 두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일지 뻔했지만 직접 대면하려니 두렵더군요. 하지만 남자의 말을 믿고 힘을 얻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민지 언니는 먼저 도착해 정신이 나간 듯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자. 왔어? 앉아. 하더니 말없이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런 언니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알 수 없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는 너가 왜 죄송하니?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나는 결혼 깰 거야. 그놈이랑 이야기해봤자 거짓말할 게 뻔하고 미연이 너한테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의 말에 놀란 제가 언니를 보자 솔직히 너가 안 미우면 나도 사람 아니지. 그런데 나도 그놈 처음 만날 때 너 나이였어. 그땐 둘 다 신입이라 어리버리하면서 같이 욕먹고 같이 울다가 정이 들었지. 그러다 사귀었고 그게 벌써 햇수로 5년이야. 근데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회사에도 다 알리고 그놈 망신 주고 싶은데 너 봐서 참을게. 너가 너무 고생하고 힘든 거 아는데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도 속은 거잖아. 다행인 건지 느낌이 이상해서 식장만 예약하고 다른 거 아직 예약 안 했거든. 이라며 웃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언니는 보면서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더니 회사 그만두고 여행이나 좀 다녀오려고.
그래도 나 일 잘하기로 소문나서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데 많아. 그리고 송이 입단속은 내가 해놨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는 말고. 그놈이랑 너가 앞으로 어떤 답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되기 전에 현명하게 생각해. 이건 진짜 너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야. 먼저 들어갈래? 같이 들어가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커피숍을 나오는데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런 좋은 사람을 아프게 한 만큼 그 사람과 제가 행복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저는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언니의 말처럼 정이지 저와 그 사람이 느꼈던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호프집에서 만난 그 사람은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까 낮에 민지 만났다며? 걔는 진짜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몸은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라며 저를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바라보더군요. 그 사람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며 저는 우리 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마무리를 우리 둘이 이루면 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집에 가 결혼 허락을 받고 저희 집으로 가자는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 세트를 사들고 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반기는 부모님이나 그 사람의 여동생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낯설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여동생이 덜컥 애부터 임신해서 밀어내고 결혼하는 기분이 어때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서야 낯설미 아닌 껄끄러움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제가 당황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못 들자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어머님은 여동생의 옆구리를 쿡 찌르시더라고요.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일단 예약한 식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올리는 걸로 하자. 배 더 나오면 힘들지 않겠니? 임신해서 여행도 힘들 테니 신혼여행은 미루고 혼수는 얼마나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셔서 제가 모은 금액을 대충 말씀드리니 그걸로는 시장에서 그릇도 힘들겠다. 부모님은 못 보태주시고 아주 뱃속에 애 하나 믿고 결혼하는 거구나. 에휴, 며느리 보면서 좀 받아보나 했더니 물 건너 갔네. 하며 언짢은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불편해진 자리에서 허둥지둥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쉴 뿐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예쁨 받고 아이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어머님은 어차피 혼수할 돈도 부족한데 그냥 침대나 바꾸고 우리 아들 양복이랑 내 한복, 아버님 양복, 시누이 새 옷이나 하고 분가하지 말고 살자. 너도 애 낳고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나랑 같이 하면 되지. 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는 방법을 찾을 줄 알았어. 라며 웃더라고요. 저보고도 미연이도 좋지? 엄마가 살림 다 해주시고 미연이는 쉬엄쉬엄 집안일 배우는 거지. 딱이네. 라며 윙크까지 해보이면서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며 우리 미연이는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엄마도 금방 예뻐해 주실 거야. 아빠도 정이 많으시거든. 동생은 미진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러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 걔도 곧 시집 가겠지. 라며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당장에 엄마 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게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사람 집에 다녀온 일과 그 사람 어머니 말을 전했더니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너가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내 아들들 앞길을 망쳐? 누나라고 있는 게 애들 학교도 마치기 전에 임신? 임신? 그럼 생활비는? 돈은? 이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힐끗 보고는 돌아앉아 담배만 피우고요. 저는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혹시나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까 싶어 배를 잡고 잘못했어요를 외치며 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휘둘린 후에야 진정이 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는 엄마, 나 좀 살려줘.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 그리고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없으면 나 죽어. 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는 끝까지 씩씩거리며 노려보더니 너 일단 시집가서도 돈 보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라더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선 아유 우리 사이가 인물이 좋네. 철없는 우리 딸 잘 부탁해. 동생들도 어리니까 처남들 잘 다독여주고 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그저 말없이 자리만 지키다 그 사람이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장에선 양가 어머니들의 기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조용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뱃속의 아기 덕분이었죠.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서야 저는 그 사람과 병원을 가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예정일은 결혼식 4개월 후라고 하시더군요. 남자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유 우리 복덩이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안 가는 대신 멀지 않은 곳에 방을 잡고 첫날 밤을 보내기로 해 식을 마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힘들게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하느라 지쳐 침대에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분명 같이 방에 들어왔고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쉬라고 했던 남편이 없어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깜깜한 방 안엔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밤 12시가 되도록 오지를 않더군요. 삐삐를 여러 차례 쳤지만 남편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 다른 곳에 연락을 해보려 해도 할 곳도 없고요. 회사에서도 남자 직원들은 왔지만 여직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 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자니 괜히 눈치가 보이고요. 청첩장도 남편 혼자 돌려 남편의 친구들도 아는 사람이 없어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오독하니 앉아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났나 싶어 걱정도 됐지만 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잠깐 졸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자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친구에게 엎인 것처럼 기대어 서 있더라고요. 재수씨, 아휴 미안합니다. 여기 바에서 한잔 했어요. 몇 호인지 겨우 알아내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너무 취해서 걷지도 못하네요. 라며 제게 술 취한 남편을 던지듯 건네고는 가더라고요. 낑낑거리며 겨우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믿지 못할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나 한 번만 봐줘. 미연이 걔는 그냥 장난이야. 나는 너뿐이야. 너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라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바라보다가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건가 싶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은 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하고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이의 첫 움직임을 느끼고 나니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남편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저를 예뻐하고 위하며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예쁨 받을 것이고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돈도 조금은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나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멈추고 남편 옷을 벗겨주고 편하게 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곁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보다가 샤워를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요. 미진 언니에게 미안한 만큼 잘 살자고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퇴실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너희 집에는 혼자 다녀와.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근처 사우나 가서 씻고 해장하고 집에 가 있을 테니까 가서 마지막으로 자고 내일 와. 장인 장모한테는 알아서 잘 이야기해주고 라면서 저를 두고 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갔죠. 도착해보니 그래도 엄마가 사위 온다고 한상 가득 차리긴 했더라고요. 혼자 들어서는 저를 보고는 왜 혼자야? 심서방은? 이라며 묻기에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아침에 부랴부랴 갔어. 라며 웃었더니 이따가 오니? 라고 묻는 물음에는 언제 끝날지 몰라. 끝나면 연락한다고 했어. 라고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방은 이미 비워져 둘째 동생의 방이 되었고 남편이 왔다고 해도 묵을 방도 없었기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남은 짐을 싸고 엄마가 준비한 이바지 떡을 들고는 갈게. 일 끝나고 오면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라고 하고는 친정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어머님은 저를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사우나 갔다가 집에 먼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저도 그냥 일찍 왔어요. 라며 머쓱하게 웃는데 어머님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떡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떡을 주방에 내려놓으며 엄마가 이바지 떡으로 준비하셨더라고요. 하며 말을 하자 동네 떡집에서 맞춘 걸 이바지 음식이라고 들고 왔니? 아휴, 진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니? 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보자 됐다. 그냥 답례 음식은 안 한다. 이런 거 받고 답례까지 바란 건 아니실 거 아니니? 그나저나 애는 어디 갔기에 안 와? 너는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애를 길바닥에 두고 온 거니? 라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실실 웃으며 또 민지 언니네 갔겠지. 언니랑 그렇게 헤어지고 생각나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떡을 먹는 그 얼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간밤에 술주정도 떠오르고요. 남편은 밤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새벽이 돼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얼른 나가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남편은 미진아, 이제야 나 만나주는 거야? 고마워. 라더니 제가 미진 언니가 아닌 걸 알고는 에이, 미진이가 아니네. 미진이가 아니야. 라더니 엎드려 훌쩍거리며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삐삐가 울리더군요. 음성 메시지가 와 들어보니 미연아, 진짜 미안한데 신민석 다시는 못 나타나게 해줄래? 내가 어지간하면 너한테는 안 알리고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걔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너도 힘들겠지만 걔 좀 잘 다독여봐. 부탁 좀 할게. 라는 미진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마음속에서 치솟는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술에 취한 그 사람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미진 언니 찾아갔었어? 진짜야 오빠? 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오시더니 너는 술 취한 애한테 뭐 하는 거니? 식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을 잡아? 라고 하기에 어머니, 오빠가 미진 언니한테 라며 말을 하는데 어머님은 아유, 원래 남자는 첫사랑 못 잊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했니? 한동안 그러겠지. 마음이 여린애니까. 미진이랑 헤어진 것도 얼마나 슬프겠니? 5년이나 만났는데. 미진이가 워낙 잘하기도 했으니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니? 너는 좀 기다리면 될걸. 그럴 때 남자 잡으면 더 엇나가는 거야. 잠자코 있어. 라더니 방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뱃속의 아이는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빠, 친절한 엄마로 남길 바랐거든요. 저처럼 드세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 말없이 무관심한 아빠 밑에서가 아니라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 시댁의 환경이 더 좋은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은 역시나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식과 동시에 달라지더니 저와 눈도 맞추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어머님과 시누이의 시집살이에서 저를 지켜줄 생각도 안 했죠. 부른 배를 붙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청소며 빨래, 각종 음식들을 해내느라 밤만 되면 피곤해 자는 저를 깨울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몇 번 더 미진 언니를 찾아갔다가 파출소에 끌려가 있는 걸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저에게 변명 한 번을 안 하더군요.
배는 점점 더 부르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알았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마는 음성 메시지로 야,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겠다고 하고 한 100만 원만 받아와. 막내가 학교에서 애를 때려서 합의금 줘야 해. 산후조리 준비하게 돈 좀 미리 달라고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화가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 내가 왜 거기서 산후조리를 해? 나 여기서 할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거길 내가 왜 가? 그리고 앞으로 돈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내 가족들은 이제 다 여기 있으니까. 라고 하고는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엄마의 음성 메시지는 여러 차례 왔지만 듣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죠.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도 많이 하고 원망도 됐지만 아이만 낳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만나는 날도 손꼽아 기다렸죠. 초산이라 예정일보다 더딜 수 있다고 책에서 봤기에 가방을 싸두고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베란다 청소를 하는데 다리 사이로 뭔가가 팍 터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구석구석 청소해 놓으라는 어머님의 말에 청소를 하던 중이었기에 어머님, 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하자. 아휴, 청소를 하랬더니 더 어지르고 있네.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나와! 하더니 바닥에 묻은 피를 인상을 쓰고 보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있다간 병원도 못 가고 애를 낳겠다 싶어 싸놓은 가방을 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민석이한테는 아이 낳거든 연락해라. 일하는데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하더니 가방을 들고 저보다 앞서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에 들어간 저는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죠. 어찌나 예쁜지 첫눈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낳아서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 라며 혀를 차고요. 퇴근 후 나타난 남편은 그래도 제 자식이라 예쁘긴 한지 너무 작다. 엄지공주 같아. 아빠를 좀 닮았나?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고생했어. 오빠가 그동안 마음을 좀 못 잡았지. 이제 좀 더 노력할게. 미안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또 그 달콤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 가더군요. 남편은 아이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만 제가 누워있는 걸 허락하더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젊은 애가 몸 푸는 게 뭐가 그렇게 더디니? 빨래 봐라. 저런 건 엄마 손으로 빠락빠락 빨아서 널어야지. 라며 집안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나마 아이가 누워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 제가 안고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죠. 그나마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를 봐주어 좀 나았습니다. 문제는 집에 잘 있지 않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신우이가 시집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이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죠. 아버님은 여전히 방관했고 어머님은 나날이 더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저를 웃게 해주는 건 딸뿐이었죠. 신우이가 쓰던 방을 아이가 썼는데 그 방에서 둘이 책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어지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잘할 때도 있다가 또 밖으로 돌았다가 했습니다. 어떤 날은 꽃 한 송이 사와서 주고는 이런 남편이 어딨냐? 하면서 살살거리고 어떤 날은 아이하고만 말을 했죠. 그러다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임신인 걸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에게 동생이 생긴 걸 알리면서도 저는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 나 동생 생기는 거 너무 좋아. 엄마가 나 예뻐해 주는 것만큼 예뻐해 줄 거야. 라며 웃더군요.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임신? 너 아직 그런 게 돼? 와, 나 좀 대단한데? 라고 한 게 끝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이번엔 아들이겠지? 우리 심씨 집안 대 끊을 건 아니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딸처럼 예쁜 딸 하나가 더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그럼 제 편이 하나 더 느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둘째 아이 임신 기간 동안
첫 아이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여전히 돈 달라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주지 않았고요. 아니, 정확히는 줄 돈이 없었죠. 10달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고 제가 바라던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는 아들 하나 못 낳니? 하셨고 남편은 이번에는 아들이길 바랐는데 아이 참 이라고 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딸은 엄마 편이니 제 편이 더 생긴 거니까요. 여전히 둘째를 안고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고 큰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은 저처럼 없는 집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가 돌이 지나자 남편은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임신했대. 아들이라더라. 이혼해. 파탄의 원인은 너가 아들을 못 낳아서야. 애들은 데려가도 좋아. 대신 위자료 같은 건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라고 하더군요. 소영이 소희는 당신 자식 아니야? 아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며 제가 어이없어 하자. 뭐 원한다면 아이들 놓고 가도 돼. 대신 아이들 다신 찾지 말고. 난 진짜 너가 아들 못 낳을 줄 몰랐다.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아들이라는데 어쩌니 딸은 시집가면 그만인데 아들은 다르잖아. 내가 2천만 원은 해주마. 애들 데리고 방구에서 나가. 새 사람 들어오면 아무래도 전처 자식은 껄끄럽지. 너도 불안할 거 아니야. 민석이 알면 2천만 원도 못 줘. 그거 받고 서류에 사인하고 가. 라며 아이들과 눈도 맞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둘째야 아기니까 뭐도 모르고 웃었지만 큰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충격이었겠죠.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는 됐으니까요. 아이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는지 하루는 아이가 펑펑 울며 집으로 왔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집값이 저렴한 소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무작정 살던 곳과 멀리 가려고요. 다행히 그다지 작지 않은 소도시 주변에 방 2칸짜리 상가 건물 3층에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이 학교를 보내고 작은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싶어 여기저기 다니며 찾다 보니 부업할 사람 구한다는 종이가 붙은 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 이 골목 끝에 이사 온 새댁이구나. 아이가 어린데 벌써 일하려고? 라며 친근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볼까 하는데 둘째가 워낙 어려서요. 라고 하자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혼자야? 아휴, 나도 혼자서 애 셋을 키웠잖아. 그래도 다 먹고 사라지더라고. 기운내요. 세대가 아직 한참 젊구만. 일단 이거라도 해볼래요? 라며 바늘, 실, 면봉, 귀이개를 담는 파우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포장만 하면 돼. 이게 다른 부업보다 단가가 세. 부지런히 하면 아기 기저귀 값은 나오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집까지 부업거리를 실어다 주셨습니다. 잘 부탁해요. 라며 가시는데 제게는 그 부업거리가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얻고 안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큰아이는 갑자기 학원에 못 다니자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너무 멋져.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 모습.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참아. 라며 눈물을 참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괜히 제 욕심에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고 힘이 나더라고요. 밤새 부업거리를 해서 3일 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눈이 커다랗게 되시더니 이거 5일 동안 해도 겨우 하는 양인데 대단하다. 세댁 대단하다. 어머, 손도 야무네. 잘했어요. 라며 칭찬을 하시더니 우리 좀 바빠서 그런데 일거리 더 줘도 돼요? 라고 하시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저희 집까지 실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 하면 여기로 전화해요. 내가 가지러 올게. 라더니 가시면서 아이 간식 사주라고 돈 10,000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70만 원 정도 벌이가 생겼습니다.
방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을 빠듯하게 해야 했죠. 아이들 반찬도 겨우 했고요.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아이들은 먹여야 했는데 그조차도 겨우겨우 이어가는 형편이었죠.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 이리저리 일을 더 해야겠다 싶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 하루 종일 해야 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세댁, 이 밑에 생긴 네일샵 봤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다고 대답을 하자 거기가 내 동생이 이번에 문을 연 곳인데 저녁에 정리 좀 하고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대. 월급은 50만 원 정도 주고 어때? 해볼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동아줄이 떨어지는 걸 본 것처럼 저야 시켜만 주시면 하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내가 동생한테 말을 해놨어. 기술도 좀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보조만 하고 점점 더 배워. 알았지?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오전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업을 해서 70만 원씩 벌고 중학생이 된 큰아이가 오면 둘째를 맡기고 네일 샵으로 가서 일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밤 늦도록 그날 배운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마저 못한 부업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입이 조금이지만 늘고 나니 조금이라도 저축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감기가 걸려 어린이집을 못 가 부업거리를 들고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많이 커서 조금 놀아주면 기다려주기도 해 부업을 하는데 아이가 엄마 이거 봐라. 이건 진짜 돈같이 생겼다. 아까 주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 와 우리 소희 좋겠네. 하고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돈이더라고요. 수표인 것 같아 놀라. 어머 소희야 이거 어디서 주웠어? 라며 자세히 보니 5천만 원짜리 수표더라고요. 은행은 근처 은행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 아마 누군가 곤란할 것 같아 아이에게 이거 진짜 돈이야.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니까 경찰 아저씨 가져다 주자. 라고 이야기하고는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랑 나갔다가 주운 것 같은데 분실 신고 들어온 것 없을까요? 하면서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신고 접수되는 대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신 분 신상 정보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하시기에 메모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큰아이가 집에 돌아오는 대로 네일샵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작업하시는 거 보조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부업 사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셨더라고요. 세댁, 진짜 세댁이랑 나랑 인연이 있나 봐. 라며 소리를 치시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니 내가 오늘 전세 가기로 한 거 잔금 치르려고 돈을 5천만 원짜리 수표로 3장 뽑았는데 글쎄 그 중에 한 장이 비잖아. 은행 가서 수표 번호 확인하고 신고하고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돈이 거기 있다잖아. 가서 봤더니 세댁이 맡겼다고 하잖아. 이게 웬일이야. 진짜 너무 고마워. 세댁 아니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진짜 은인이야. 라고 하시는데 쑥스럽더라고요. 그간에 입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은 언니 내가 조심하랬지? 가끔 가다 저렇게 덤벙거려. 미연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 이 은혜 갚는 겸해서 미연 씨 자격증 시험 응시료 언니가 내. 미연 씨 솜씨 많이 늘어서 이제 시험 봐도 되겠어. 내가 우리 샵 선생님으로 채용하려고.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그럼 내지. 내가 다른 것도 하지. 라며 웃으시더니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미연 씨 그동안 돈도 안 되는 일 하느라 힘들었지? 가서 시험 보면 유명 학원에서 배운 사람보다 나을 거야. 내가 유형이랑 그런 거 다시 짚어줄게. 붙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랑 일 계속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막연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용기를 내 시험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비용을 내주셨기에 필기부터 보고 실기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에서 나와 모델이 되어주시기로 한 선생님과 함께 고사장에 도착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수입이 늘면 우리 큰딸하고 싶어하는 미술 시켜주려고요. 결과는 합격이었죠.
어찌나 기쁘던지 선생님과 얼싸안고 방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큰딸 미술도구 사주시면서 엄마 해내시는 거 봤지? 우리 소영이도 열심히 해.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더 크게 뭘 해줘야 하는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암튼 새댁이 나한테는 복덩이야. 우리 평생 가자. 라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야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친정 식구들도 저를 돈으로만 알았는데 생판 남을 이렇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사장님 아니셨으면 아이들과 저는 굶어 죽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샵에서 일하고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부업을 했습니다. 전처럼 많이는 못했지만 샵에서 벌이가 늘면서 저는 점점 더 형편이 좋았죠. 샵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사장님은 진짜 새댁 대단해 라며 좋아해 주셨죠. 선생님은 미연씨, 나는 미연씨만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싶어 라며 칭찬해 주셨고요. 그러다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두 분이서 그러시더라고요. 새댁, 이 네일샵을 새댁이 맡아서 해라 라고 사장님이 오늘 띄우시더니 선생님께서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이사가. 그런데 이 샵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미연씨가 맡아서 해줘. 권리금은 내가 안 받아. 내가 주는 퇴직금이야. 어차피 손님도 미연씨 손님이 대부분이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러워서 당황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새댁, 이런 걸 기회라고 하는 거야. 잡아, 응? 이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샵 수익이 제가 받던 월급의 3배는 됐거든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저금 금액으로 가게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해 운영을 하게 됐죠. 저에게는 기회였기에 놓치기 싫었거든요. 다행히도 손님은 계속 유지가 됐고 배우고 싶다고 오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같이 하다가 얼마 전 30분 떨어진 곳에 2호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미술을 전공해 알바를 하면서 작품을 하는 중이고 작은 아이는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수험생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넉넉한 엄마이고 싶어 하는 중인데 아이들은 만족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큰아이가 몇 년 전 전시를 하며 작게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이 고모와 아빠가 찾아왔더래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아이가 왜 왔냐고 묻자 글쎄 아빠도 그때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니까 아빠 아들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억울한 체를 하며 잘 컸구나 고맙다 라고 하기에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엄마랑 동생이랑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시고요. 학원을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워낙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커서 그런지 찾지도 않네요. 큰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4호점까지 차리는 건데 그건 너무 욕심일까요? 그때는 사장님 중형차라도 뽑아드리려고요. 지금은 작은 경차밖에 못해드릴 형편이거든요.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옛일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저런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절망 끝에 좋은 일은 귀인과 함께 온다라는 말을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힘드시다면 좋은 날 반드시 올 테니 기운 내세요. 저도 버텼잖아요. 힘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